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딱딱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진작 말씀드렸던 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목부터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총균쇠라는 책인데 아마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자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된 분입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영상에서 다음 두 가지 포인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을 관통하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즉,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책에서 감명 깊게 봤던 내용들 몇 가지도,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총균쇠라고 하는 이 책에서 최대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환경이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변 환경, 자연 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대륙의 유럽 백인들 혹은 아시아 문명이 어째서 이제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 같은 아메리카 신대륙 문명들보다 먼저 발달할 수 있었나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본인이 백인학자이지만 백인 문명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백인 문명의 성공은 물론 대단했고 찬란했지만 거기에는 환경적인 요소도 생각보다 매우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의 후천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너무 환경론적인 관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비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 속에서 말하는 겸손한 환경론적인 관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다른 분들의 비평도 이제 소중한 의견, 매우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규합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관점에서 또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바로 잉카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마추픽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 이집트의 피라미드하고는 뭔가 조금 다르죠? 이 독특한 피라미드들, 이것도 책이나 TV에서 다큐멘터리에서 한두 번쯤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즈텍 문명이에요. 아즈텍 문명. 자, 잉카 문명 그리고 아즈텍 문명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강력한 백인 침략자들에 의해서 멸망한 그 문명들이에요. 자, 이때 총균쇠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째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우리 유럽이나 아시아를 먼저 정복하지를 못하고 어째서 이제 구대륙 그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아메리카를 정복하게 되었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당연히 백인들이 더 우수하니까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자는 여기서 겸손한 관점, 바로 문명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책의 제목 총균쇠는 말 그대로 총기, 병균, 강철, 금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균쇠가 말 그대로입니다. 총기가 빵빵 쏘는 총, 그리고 병균이 균, 그리고 금속을 쇠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서구 문명이 신대륙 정복을 가능케 해준 대표적인 도구와 조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멋진 세계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화살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구대륙, 즉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찍부터 대도시와 문명들이 발달했던 구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남북축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명의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바로 문명의 전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대륙이 길게 뻗어 있을 때 문명의 전파가 어려워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도시에서 수확량이 많은 좋은 농작물이나 적합한 기술 같은 것들이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대륙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을 때보다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후, 환경, 식생 같은 이런 환경들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을 때 비슷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남북 쪽으로 길게 펼쳐진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급격한 기후의 차이나 환경의 차이, 식생의 차이가 나눠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도시에서는 쑥쑥 잘 자라던 농작물이 북쪽의 B 도시에 가니까 재배가 불가능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인구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 그리고 서로 다른 문명 간의 기술 교류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학생만 돼도 요즘은 사회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이른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곳도 자세히 보시면 모두가 풍부한 강물을 끼면서 비슷한 위도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 지도는 동서로 양옆으로 길게 뻗어가지고 최초의 문명들이 발생했다고 볼만하다는 것이죠. 자, 저자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구대륙의 문명이 먼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서로 길게 뻗어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농작물이나 신기술이 개발돼도 남북으로 길 때보다 전파되기가 편하고 빨랐다는 것이죠. 자, 또한 저자가 중요한 논거로 제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축입니다. 신대륙에서는 놀랍게도 말 같은 대형 가축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말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옛날 군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도 당연히 이제 군사적으로도 큰 손해이고, 그리고 또 인간이 길들일 만한 대형 가축이 없다는 건 옛날 농업에 있어서도 큰 손해입니다. 왜냐? 이제 힘이 센 말이라든지 소를 이용하면 인간이 운반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짐도 쉽게 운반할 수가 있고, 또 척박한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도 가축의 힘을 이용하면 땅을 보다 부드럽고 깊게 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게 없으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힘이 들고 도시화가 진행되는데도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신대륙에서는 우리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과는 달리 이런 대형 가축들, 진작부터 사람의 손에 타서 길들여진 가축화된 짐승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또한 신대륙 사람들은 백인 정복자들이 침략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철기 시대에 진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청동기를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철기 시대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은 훨씬 튼튼한 강철 무기를 만들지도 못한다는 소리고, 또 철제 농기구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철제 농기구가 있어야 앞서 말씀드린 가축 얘기와 같이 척박한 땅을 더욱 깊게 그리고 손쉽게 개간할 수가 있는데, 철제 농기구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농업에 힘이 들고 제약이 걸리면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는데도 문명이 발달하는데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의 시대라는 건 문자를 통해서 사건을 기록할 수 있게 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류의 역사라는 건 문자 기록의 시대보다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훨씬 더 깁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환경적인 요인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문명 간의 발달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저자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신대륙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 문명이 발달하고 싶어도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북으로 긴 대륙 탓에 문명 간의 교류가 어려웠고, 전파 속도도 느리고, 어떤 도시에서는 잘 자라던 농작물을 옮겨 심어봤더니 어떤 도시에서는 재배하기가 힘이 들고, 자, 대형 가축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만 힘들게 땅을 파야 했고 농사를 짓고 건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명 발달 속도에 자꾸 제약이 걸려가지고 철기 시대로 진입하지도 못했고, 철기가 없었으니까 문명의 발달 속도는 계속해서 유럽 같은 나라들과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인구 증가 속도도 더디고 전문적이고 세밀한 계급 분화도 유럽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농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그러니까 효율적인 통치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적인 정치인 집단도 없었고, 또 싸움을 전문적으로 할 줄 아는 군인들도 이제 발달하기가 힘이 들었고, 또 상인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이제 신대륙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이런 곳에서도 신대륙에서도 물론 이런 신분 분화가 있기는 있었지만 고도로 전문적이고 세분화가 이루어진 유럽 대륙에 비하면 이런 이제 전문 계급 분화가 전문화의 정도가 훨씬 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랜 인구 고밀도와 도시화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구대륙 사람들에 비해서 아메리카 신대륙 사람들은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내성도 없었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병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는 실제로 이제 백인들이 총검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 들어온 병균, 그러니까 천연두에 의해서 죽은 원주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을 정도입니다. 자, 저자는 물론 양국의 국력 그리고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이 어차피 유럽에게 정복이 되었겠지만,
이런 병원균들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위력 덕분에 신대륙 정복이 훨씬 더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접촉했던 것만으로도 백인들과 원주민들이 접촉했던 것만으로도 불과 몇 개월 뒤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이 백인들이 몸에 묻혀 들어왔던 그 병원균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스페인 정복자들의 뭐 잉카 제국 정복, 아즈텍 문명 정복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화학 무기, 화학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총균세도 물론은 이제 비판이 있는 책이에요. 너무 환경론적인, 조건적인 부분만 강조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다만 백인 학자가 백인 문명이 타 민족들보다 앞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겸손하고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인류학적인 분야에서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환경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고, 자, 따라서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 국가와 민족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성공, 조상들이 쌓아온 성공에 대해서 이제 겸손함과 경각심을 가지자. 이제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좋은 제도 그리고 기술,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입과 배움, 노력의 자세를 가져보자 정도로 우리가 이제 총평을 마무리한다면 이 책에 대한 완전한 독후감, 그리고 우리가 얻을 만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급하게 제가 또 녹화를 하느라 오늘 또 목이 조금 아팠는데 여러분들의 청취성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또 정리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